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북한이 어떻게 태양절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 즈음에 북미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을 보자면, 북한은 일찌감치 올해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사진은 청년 학생들이 한 야외 사진이고요. 이거는 경축 대공연 사진입니다. 보시면 성대한 콘서트장 같죠? 불꽃놀이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북한은 태양절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북한은 흔히 혁명과 건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혁명과 건설 분야를 각각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혁명이라고 하면 미국을 향한 투쟁의 측면에서, 그리고 건설은 사회주의 건설, 특히 경제 건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혁명 분야에서 북한이 태양절 즈음에서 어떤 대미, 대남 대응을 했는지 보자면요. 우선 북한은 올해 미사일을 13차례에 걸쳐 발사했습니다. 그 중엔 미국도 가지지 못한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었고,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화성포 17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북한은 3개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한 담화인데요.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 군사력으로 한국군을 괴멸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날 김여정 부부장은 선제 타격 발언을 한 서욱 장관을 보고 미친놈이다, 쓰레기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라, 이렇게 날선 규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틀 뒤에 담화를 재차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는 남쪽을 겨냥해서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거다. 왜냐?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 한국군이 선제 타격을 하는 등 전쟁을 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의 핵 전투 무력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한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담화에서 주목할 점을 정리하자면 2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북한의 담화는 서욱 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이 핵폭탄급 융단 폭격을 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의 담화가 계속 쏟아져서 뉴스를 일주일가량 도배를 했습니다. 완전히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꼴이었습니다. 말에는 말로 수백 배, 수천 배 대응하겠다, 이런 북한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정작 선제 타격 발언을 한 서욱 장관과 국방부는 아무런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욱 장관이 선제 타격 발언을 할 때 분명히 북한이 반발할 거다라고 알고 있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었거든요, 북한이. 그런데 북한이 예상대로 반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미친놈이다, 쓰레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가 여기에 대응을 하지 않는 건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더라고요. 먼저 공격해놓고 반격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어떡합니까? 국방부가 뒷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침묵하더라고요. 2번째로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 이번에 자신의 핵교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핵교리가 뭐냐면 핵무기를 어떻게 운용할지 기본 원칙과 지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초기에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초반부터 핵무기를 써서 초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상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해서 장기전을 막고 북한의 군사력을 보존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초기라는 거는 언제겠습니까? 북한을 상대로 만약에 전쟁을 고려하고 있는 입장이라면은, 그런 입장에서는 북한이 전쟁 발발했을 때 일단 핵공격부터 하겠구나, 핵공격부터 하고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핵교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는 러시아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해서 위협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핵교리를 밝히고 있고요. 미국은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공약을 어떻게 냈냐면 핵공격을 받으면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핵무기를 쓴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동맹국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소리냐, 라면서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받아도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핵교리를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러시아나 미국이나 핵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 중립에 위협이 된다거나 이럴 때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아서 핵교리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전쟁이 나면 초기에 일단 핵을 사용한다, 라는 굉장히 독특하고 충격적인 핵교리를 밝혔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죠. 이걸 두고 노동신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전술핵 운용을 위한 미사일 시험 발사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 미사일이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가장 첫 번째로 공격할 미사일, 그 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이 자신의 핵교리를 실제로 보여준 시험 발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다소 상반된 성격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보는 한국 국민의 반응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평소에 북한과 협력해야 된다, 평화번영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주목을 하고 이 담화를 환영했습니다. 댓글이 상당히 긴 것들이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댓글은 김여정 부부장이 같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공감한다,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댓글은 한국이 주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북한이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한다는 거다, 이 점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내용들에 주목하는 건 거죠. 또 여론 중에 재밌는 거는 윤석열 당선인을 비난하는 여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선제타격 발언을 해가지고 북한을 자극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는 거죠. 한편 평소에 북한을 무너뜨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중에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말보다 전쟁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에 더 주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제타격 이야기를 한 서욱 장관이나 윤석열 당선인도 이 점에 주목을 했겠죠. 그런데 서욱 장관이나 윤석열이나 북한의 전쟁 초기 핵무기 사용 발언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북한에 적대적이고 맨날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북한이 저렇게 강하게 말하면 대뜸 반발하면서 거센 비난을 쏟아내야 될 것 같은데 선제타격 운운할 때의 패기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침묵하더라고요. 북한이 전쟁 날 경우에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라는 말이 현실감 없게 느껴져서 정신이 멍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기가 죽어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태양절 즈음에서 북한이 말하는 혁명 분야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건설 분야를 보자면 태양절 즈음에서 북한이 선보인 건설 분야 성과는 송신 송화지구 1만 세대 주택과 경로동 다락식 주택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작년에 착공을 해서 1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요. 이 사진은 송신송화지구입니다. 상징적인 건물이 여기 앞에 보이는 80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사진은 송신송화지구를 반대쪽 방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차가 없다고 뭐라고 하는데 아마 입주 전에 찍은 사진으로 보이죠. 이거는 보통강 유역 다락식 주택구입니다. 경로동이라는 동일형에 붙었는데요. 딱 봐도 고급 주택가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가에 건설을 해놨고, 이거는 낮에 찍은 주민들이 입주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도 송신송화지구와 경로동 주택구를 보면서 상당히 화려하다, 한국에서 각광받는 타운하우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상 최악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는 80층짜리 건물을 1년 안에 짓는 거는 세계 신기록이다, 이렇게 놀라워하던데, 송신송화지구는 1만 세대 주택구인데 이걸 1년 만에 지었거든요. 이걸 비교를 해보자면은 대장동의 세대수는 6,000세대였습니다. 이걸 4년 동안 공사를 했거든요. 단순히 뭐 비교하면은 북한이 한 4배, 5배 정도 빠르게 건설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과들 속에서 북한이 태양절을 맞아서 축제를 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셨던 청년 학생들의 야회 사진인데요. 아래를 보면은 화면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청년 학생들이 양복과 한복을 입어가지고 김일성 광장을 형형색색으로 꽉 채워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추는 청년 학생들 위로 북한이 불꽃놀이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청년 학생이라고 하면은 미래 세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북한이 자기 앞에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미래를 축복하고 과시하려 한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영원한 태양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태양절 경축 대공연 장면입니다. 공연을 보시면 신앙송과 관현악, 합창 이런 것들이 아주 격조 있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민요나 농악 이런 것들이 흥겹게 울리는가 하면 바다 만풍가라는 노래에 비보이 공연을 접목시켜서 하고 여러 무용 공연을 이어서 보여주는 등 무대를 다채롭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다시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태양절을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로 만들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이 왜 축제를 했느냐? 그 배경에는 앞서 소개한 북한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명 분야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 17형 등을 시험 발사했는데 북한은 이런 성과를 두고 세계에 200개 정도 되는 나라가 있지만 수소폭탄도 가지고 있고 ICBM도 가지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없어가지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제쳤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경제 면에서는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북한은 세계 신기록급의 속도로 화려하고 세련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군사 부분에서도 그렇고 경제 부분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세계 최첨단 초현대적인 수준에 올라가지고 세계 패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듯한 이런 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북한 국민이 느낄 자긍심, 자부심, 성취감 이런 것들을 축제로 표현하는 거죠. 북한이 자기 자신이 이룬 성과와 성취감을 북한이 말하는 자기 수령과 나누려고 하는 모양새를 드러낸 겁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태양절을 맞아서 축제 분위기, 행복 분위기로 전국을 뒤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미국은 어떤 모습이었냐?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미국은 태양절이 다가올수록 엄청 걱정을 했어요. 북한이 열병식을 할 것 같다거나 핵실험을 할 것 같다 이러면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5일, 한국 시간으로 15일 태양절 당일날 바이든의 어떤 모습이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 보셨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뒤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허공에 대고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민 거예요. 저기 아무도 없죠?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내민 다음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머뭇거리다가 어리둥절해가지고 무대 뒤쪽을 잠시 동안 쳐다보더니 두리번 거리다가 어정쩡하게 퇴장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 저기 멀리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인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악수하는 자세로 손 내밀어서 인사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풍습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손을 흔든다든가 가볍게 아니면 뭐 간단히 손을 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에 걸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장면이 전 세계인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에 걸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거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장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의 모습이기보다도 미국의 몰락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듯한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일단 미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5%가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수치예요. 어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전쟁 다음으로 가는 중대한 위협이다. 문명까지 망치곤 했다 라면서 로마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몰락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JP 모건 CEO는 지금 미국 경제 위기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이론상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면 바로 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방아쇠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돼도 문제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해도 문제인 사면 초과의 상황에 미국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을 거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온 경제학자들이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걸 맞추려고 난립니다. 보면 미국의 전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8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반 미국 국민들은 올해 안에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경제 폭락이 이미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고 세계적인 착취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못 사는 나라부터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도 기름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아프리카 나라들은 벌써 기름값이 3배로 폭등했대요. 석유가 부족해가지고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게 어느 나라부터 그 피해를 받냐? 못 사는 나라부터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강한 나라들은 먼저 석유를 빼가기 때문에. 석유값이 올라가면 각종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수순이니까 뭐든지 약소국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그걸 다른 나라에 전가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경제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한국도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미국 경기 침체가 오는 것도 가까이는 올해, 멀어도 내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까요? 일단 미국의 군사 개입을 전혀 못하고 있죠.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파병하자라고 요구를 해도 그렇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미국인의 74%가 결국에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끝끝내 군사 개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 개입은 안 하지만 반러시아 동맹을 결성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예요. 반러시아 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경제 제재에 빈틈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불참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나 이스라엘, 인도 이런 나라들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게 유럽을 예로 들면은 러시아 제재를 하면은 오히려 유럽의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이미 유럽의 물가 상승률이 한 달에 7.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제재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에 걸쳐서 9%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유럽은 한 달에 7.3%씩 오르니까 유럽 물가가 러시아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하자는 대로 에너지 제재까지 들어간다. 이러면은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러시아가 유럽을 제재하는 거나 다름없게 됩니다. 왜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오지 못하면 2년 동안의 GDP가 292조 원이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러시아는 달러 제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쟁 초기에는 루브라 가치가 요동을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 전 수준으로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러시아는 멀쩡하고 유럽과 자본주의 체제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사우디, 인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미국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유럽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친미 국가인 한국도 미국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예를 들면 젤렌스키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무기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요구의 배경엔 미국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팽배합니다. 왜냐면 젤렌스키가 지원해달라고 한 무기 목록 중에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무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보고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알고 있지? 라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젤렌스키가 대체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미국이 알려줬나 보다. 이거 말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은 즉 미국이 젤렌스키한테 야, 한국이 이런 무기 가지고 있다. 그것 좀 지원해달라고 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라는 거는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미국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마 무기 지원은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한국에서도 미국의 말이 다 먹히는 건 아닌 상태라는 겁니다. 즉,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1월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그 미사일이 본토로 날아오는 줄 알고 미국 서부 지역 공항에 15분 동안 이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정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4월 4일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4월 4일, 한 보름 정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보기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세계 경제가 위태롭고 한 것보다 북한 미사일이 더 위협적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반인들도 비슷합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급상승한 북한 관련 검색어가 뭐냐. 온통 미사일 관련한 검색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미국에 미사일 방어 옹호 동맹이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미국은 미사일 방어 임무에 너무 소홀하다. 전군이 미사일 방어를 핵심 임무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빨리 개발해라. 이렇게 도촉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드라든가 MD라든가 이런 개발을 미국이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답답한 거죠. 위기감을 너무 느끼니까 이런 독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온통 북한 미사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어떤 군사 대응을 하고 있냐를 살펴보면 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게 없죠. 심지어 화성포 17형을 북한이 발사를 했을 때 한국군이 나서서 미사일 대응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이때 주한미군에 같이 하자라고 제안했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 국무부 지시사항이라고 그랬어요. 미 국무부가 가만히 있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가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레드라인이 뭡니까? 넘으면 죽는다는 선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한국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화성포 17형을 쏠 때는 NSC 긴급회의를 갑자기 주재해가지고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게 레드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그 레드라인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그에 맞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SBS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북한이 ICBM 발사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 대체 레드라인이 뭐냐. 여러 번 넘어선 레드라인이 맞냐. 이런 의구심을 느꼈다고 그래요. 여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는데 미국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앞에 레드라인이 그어지게 된 셈이 됐어요. 북한이 군사행동을 했을 때 미국이 군사 대응을 하면 미국은 죽는다. 미국이 대응할수록 북한은 더 강한 군사행동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 대응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앞에 레드라인이 그어지게 된 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 아무것도 못한다. 완전히 북한한테 기가 눌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동해 쪽에 부르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뭐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한 군사 압박을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불렀다기보다는 그냥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서 북한의 축제 분위기를 망쳐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축제 분위기를 망치려고 했던 미국의 의도는 실패를 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동해에 불러서 얻은 성과는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한테 야, 미국 아직 살아있다. 항공모함 부르는 거 봤냐. 이런 정도의 생색내는 효과를 얻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이 아무것도 못했으면 외교적으로는 어땠냐. 외교적으로는 미국이 무기력하고 초조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만 드러냈습니다. 일단 미국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교적 조치는 유엔 안보리 제재인데 이게 되지 않죠. 중국이랑 러시아가 철통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독자 제재 정도밖에 없는데 이미 그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추가로 할 게 없는 거예요. 반면 북한은 지금 이미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송신송화지구, 경루동 주택 이런 거 보면은 제재가 효과가 있는 거 맞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오게 하죠. 그리고 미국이 자꾸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4월 4일에 미중 특별대표끼리 회동을 한 건데요. 미국은 중국을 만나서 북한 압박 좀 도와줘라 이걸 요청했는데 사실 중국이 미국의 요청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매번 대북 제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꾸 중국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더 망신을 당한 게 뭐냐면 중국을 만난 다음에 미 국무부가 이 회동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거를 듣고 야 무슨 황당한 소리냐. 미국 니네가 뭐라고 그랬냐. 미국은 북한한테 적대감이 없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북한이 주장했던 행동 대 행동의 원칙 그거 우리가 동의한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제재 완화를 포함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좀 하자. 북한한테 전해줘라. 라고 중국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앞에서는 센 척을 했는데 그게 다 허세였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냥 이런 왕신이 어딨나. 또 태양절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유해 발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북미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태양절이 다가올수록 북한이 뭔가를 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초조해서 아무거나 다 던지는 거예요. 이 중에 북한의 호응이 뭔가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걸고 마구잡이로 던지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이 자꾸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외교에 조건 없는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조건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게 외교예요. FTA 협상이다. 만약에 그러면 너네가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가 뭐 반도체 시장을 개방할게. 이런 조건을 갖고 협상하는 게 외교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네가 내세우는 조건은 뭐냐?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외교예요. 미국이 얘기하는 조건은 북한에 비핵화한 거고 북한이 얘기하는 조건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 철회인 겁니다. 이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가게에서 흥정을 할 때도 이게 한 개에 1,000원인데 10개 살 테니까 9,000원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조건을 두고 흥정을 한다고요. 근데 미국은 무슨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냥 하자는 겁니까? 오늘 날씨가 좋은데 너 오늘 뭐 할 거니? 어제 저녁에 밥 뭐 먹었니? 주말에 뭐 할 거니? 집에 있니? 놀러 가니? 취미는 뭐야? 요즘에 이 드라마 재밌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동창회 가서 친구들 만나는 것 같은 거를 하자는 겁니까? 무슨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북한이랑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태양절을 두고 북한의 모습 그리고 미국과의 형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아침 햇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을 지필하는 이형구 연구원의 신작 신제국주의의 몰락.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출간된 지 105년.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미국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체제가 왜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책 신제국주의의 몰락.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